예,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또 이 개강 언제쯤 되려나 등교해가지고 얼굴을 볼 수 있으려나 고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여파가 좀 계속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선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자꾸 지금 딜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꼭 인내하시고 또 부디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만났을 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뵀으면 합니다. 이제 수업 일수의 거의 3분의 2 선에 이제 가까워 옵니다. 자, 오늘은 챕터를 좀 달리해서 챕터 6장입니다. 챕터 6. 다문화 가정 이해 프린트 다 하셨지요? 꼭 지참하시고 필요한 것도 적으시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적으시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적으시고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분명히 시청을 했는데 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한 클래스에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또는 많으면 한 3명 정도 이렇게 과제물을 안 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결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고 결석 처리가 됩니다. 교양대학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거기에 순응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동영상 25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제물로 학생들이 고민하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더 투자를 하도록, 그래서 합계해서 50분 시간에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온라인 강의의 독특성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 이해.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각종 통계 처리한 거, 통계청에서나 또는 인터넷을 뒤져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독교 학부의 이장현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이장현 박사님의 다문화 시대의 기독교 윤리, 이 책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선물로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멀티컬처럴 컨텍스니까 다문화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고 환경, 여기에서의 윤리, 다문화 윤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제가 또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요거는 좀 쉽게 표현을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발췌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PPT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목차를 크게 둘로 나눌게요. 하나는 다문화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 다문화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점들, 여기 학회지에 나와 있는 그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통계 처리해 놓은 거, 이게 뭐를 시사하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 개념. 참고적으로 2015년 다문화 가족 수가 우리나라에 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들의 경우, 아내와 남편 중에서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8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외국인 아내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에서 자녀가 둘이 출생했다. 그럼 한 가족이 4명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80만 명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한 90만 명 선, 거의 100만 명 적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실은 비디오를 3개를 준비를 했었는데 보여드리지를 못하겠네요. 또 시간을 우리가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맨 위에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좀 경고라고 할까, 그게 좀 날아왔어요. 뭔고 하면 우리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다, 백이 하얀 옷, 백이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족의 혈통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엔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너희들 땅 안에도 다문화 가정 있잖아, 외국인 유학생들 있잖아,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섞여서 살고 있잖아.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또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야. 동등한 사람들이야. 공평하게 돼야 돼. 그런데 왜 단일 민족, 혈통을 강조하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요 하는 개념을 탁 연상하게 하는 혈통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야. 앞으로 그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비디오 이 세 개가 두 가지, 위에서 두 개는 그 내용이고, 밑에는 다문화 가정 신생아 출생 수가 20명 중에 1명꼴이다. 5%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문화 가정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멀티컬처럴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패밀리는 패밀리인데 멀티컬처예요. 멀티컬처.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면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스리랑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한국 문화, 스리랑카 문화가 한 가정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문화만 따라야 돼. 그게 아니라 둘을 다 소화를 해내야 되지요. 국내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에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그런 가정입니다. 이제 그 슬하에는 또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혼혈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19년 통계에 의하면은 현재 80% 이상이 여성이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결혼하는데 한국인 남자가 20%면 80%는 외국인 여자, 이렇게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80% 이상이 여성 외국인이 되겠다. 그래, 외국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외국인 아내 그리고 외국인 남편 상당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다문화 가정이 자꾸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첫째, 편중된 성비례로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숫자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결혼을 해야 될 남자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1대1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다시 말하면 숫자가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한국 여성하고는 결혼이 안 되니까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경우지요. 그래서 이걸 좀 미리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나마 2010년대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 2020년까지 보게 되면은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남자가 100.8명이면은 2011년에 여자는 100명, 0.8명이 많은 경우에 남자가 더 0.8명은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산술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니면 나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 이제 극복이 돼가지고요. 2020년, 금년입니다. 2020년 들어서는 대략 100.4명. 그래서 남자가 100.4명이면 여자는 100명. 그래 거의 1대1 수준에 가까웠지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거는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1993년 신생아 남녀 성비를 보게 되면 1.17대 1, 남자가 1.17명인데 여자는 1명. 이렇게 되면 100대 100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90년대만 해도 이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201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많이 이제는 극복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라는 거 프로가 있어요. TV에. 거기에 보면 저도 몇 가지를 여기에서 일부러 봤는데 대리모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와,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나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가 봅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편중된 성비례 이제는 많이 극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독신 여성이 많이 증가합니다. 의외로요, 주변에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또 많아요. 그래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숫자가 좀 많은 편인데 아내를 찾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농촌을 피하는 여성 가치관, 나는 도시로 갈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도시로 가서 성공할 거야. 그러면 농촌에는 누구만 남아있느냐? 연세가 높은 분들, 그리고 또 그 농업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늙은 총각들, 노총각들이 지금 농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농촌 총각들이, 노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에 따른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막 이랬어요. 손가락질을 했는 거라. 왜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리고 연세가 높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실 분은 나는 절대로 외국인 며느리는 못 받아들여,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극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지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에 의한 이주 증가. 그래서 한국에 가서 드림을 이루어보겠다, 꿈을 이루어보겠다, 한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거야.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한국인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그러면 당신하고 결혼해서 한국 땅에 앞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바로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국 여성의 결혼을 통한, 동남아 지역이 좀 많습니다. 중국 쪽하고. 주변국 여성의 결혼을 통한 빈곤의 탈출구 모색.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70% 이상이 빚 문제를 다 안고 있대요. 그래서 부자 남편을 만나게 되면 우리 친정집에 빚진 거 그거 좀 갚아줄 수 있겠지, 또 우리 친정집에 매달 얼마씩 송금할 수 있겠지. 바로 그러한 꿈을 갖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혼에 이르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결혼 중개업의 활성화,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 불법 브로커들이라든가 무면허 그런 거 결혼 중개업소들이 생겨나가지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이인지, 정말 알콩달콩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적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수수료 받고, 바로 이러한 못된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는 하나의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 내용은 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3단계를 거쳐서 확산되었다. 제1단계는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중국하고는 그때 국교가 수립이 안 됐었는데, 바로 요참에 중국하고 이렇게 국교를 수립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상통하게 됐지요. 중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 조선족 여성들, 옛날에 그 시베리아나 러시아 땅에 살던 사람들을 고려인이라 그러고,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경우에는 조선족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동포들입니다. 이 조선족들이 또 우리 땅 아닙니까? 조선 또 익숙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대거 유입이 됐다. 2단계는 일본, 필리핀, 한족 등 특정 종교, 요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돼서 제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종교를 갖게 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경우,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중진국 대열에서는 벗어났고 선진국 대열에 좀 올라서는 상황입니다. 그래 한국 하면은 비교적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땅은 하나의 꿈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우리보다는 조금 못 사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제3단계는 2000년 이후 필리핀, 베트남, 특히 베트남 쪽이 많아요. 이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여성들이 사설 결혼 중개업체, 이게 이제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정말 양심을 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냥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가하죠. 이 중개업 법을 또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성들이 사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대거 입국한 경우 이렇게 해서 크게 3단계 정도로 90년대로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 이렇게 나뉜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체류자 수는 2010년 120만 명이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기 외국인 체류자 수는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학생들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거는 지금 옛날 통계인데 지금 대략 아마 200만 명 훨씬 넘을 거예요. 250만 명. 넉넉 잡고 3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공부할 때 또 언급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추이를 감안하면은 205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2050년에는 인구의 9.2% 거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90%는 본래 한국인이고 원주민이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외국인들로 이렇게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가 5%를 이렇게 마킹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증가 추세를 보면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게 되면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2007년도에 33만 명 수준인데 2015년에는 82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런 그 통계 처리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다문화 사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그런 편이다. 이쪽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66.2%, 거의 3명 중에서 2명 꼴이 되는 거죠. 이거의 시사점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제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적응을 해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뭐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식으로 단군의 후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점들이 점점 이제는 완화가 되어지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수용할 수 있는,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수용도가 높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고집이 있지요. 옛날 전통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며느리는 한국 사람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 정도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정도면은 많이 이제는 적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문화 가정 관련 다양한 논점들, 여러 통계와 또 학회지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 및 이혼 추이가 어떠한가, 결혼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얼마 정도가 될까, 요거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연도별 다문화 가족 정책이 자꾸 문제가 나타나니까 요것도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을 새롭게 마련을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다문화 가정 수용성 굉장히 개선이 돼가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어떤 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또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들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또 중도 하차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될까,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 군 입대도 이제는 무시 못합니다. 점점점 숫자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과 결혼 및 이혼 추이를 봤을 때 크게 다문화 가정 부부의 성공적인 적응 과정, 그래가지고 이 과도기적인 단계와 그 다음에 안정된 적응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희생을 치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된 단계는 이제 부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단계에서는 언어가 안 통해요. 그리고 편견적인 시설과 차별이 있어요. 외국인하고 결혼했어? 또 남편의 환경과 성격,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성격이 달라서 이혼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국적이 다른 외국 문화권에서 쭉 태어나고 성장을 해온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블루 컬러로 해 놓은 거,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문화의 차이와 갈등의 영이 다르다. 이게 바로 키가 되겠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아내 쪽에서는 남편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언어가 좀 통하지 않아도, 남편의 환경과 성격이 조금 달라도, 편견적인 시선과 차별이 있어도 요거를 노력을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자주 색깔 요 내용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주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한국인 남편은요, 베트남 아내를 맞아가지고 자기가 베트남 언어를 공부하더라고요. 또 베트남 아내는 한국어를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국어를 같이 하는 거지요.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써야 돼, 막 윽박 지르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단계를 잘 거쳐가게 되면은, 희생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부부의 결속력이 생기고 가족 정체성 강화가 되고, 당신은 베트남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아내요, 우리 집안의 아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스라의 자녀들, 우리 자식들이요. 이런 정체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갖는 거지요. 가족과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사회에 더불어 참여하는 이런 가정을 일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갈등 증폭 사유들을 한번 볼까요? 갈등은 부부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또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심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의사소통의 차이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좋은 부부란 어떤 관계냐?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절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부부간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마음을 합하게 되면은요, 그 부부간의 갈등 사유들을 차츰차츰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나중에는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안정 단계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이제 이혼 사유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결혼 전 본국에서의 빚 문제가 있어요. 이 무허가 부럽거나 현지 중개인들은 못된 이 중에 다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아내 될 사람, 그 아내의 정보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성장을 했고, 종교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에 있어서 또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격은 어떠하고, 그래서 한국의 이 남자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주면은 가정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돈만 챙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걸 강화해주는,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혼 이전에 이미 74%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빚을 지고 왔다. 그런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한 이후에 우리 친정집 빚 좀 갚아주세요. 그리고 한국인 남편으로 입장으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부유하다면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 농촌에 사는 나이가 많은 총각들이 가정 살림이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되고, 또 본국의 가족들한테 경제적인 지원 매달 얼마씩 보내주고, 또 이제 남편이 안 된다 딱 거절하면은요, 아내가 또 모르게 송금을 해주고, 이걸 또 나중에 들켜가지고 부부지간에 감정이 악화가 되고, 이 TV 뉴스 같은 데서 또 드라마 그런 데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의 취약한 사회 경제적 지위입니다.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하지 마.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남편이 경제적인 여건을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취약한 사회 경제적인 지위, 농촌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성역할 태도, 남성은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야 된다. 외국인 아내한테 이걸 딱 강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남편의 명령과 지시, 아내 쪽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불평등한 부부 권력. 그래서 특히 시골 지역에 아까 제가 노총각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베트남 여성은 예를 들어 25이다. 그런데 한국 남자는 예를 들어서 50세다.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 흔해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의 딸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실 분은 80대, 90대 고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내한테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아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주종 관계에서 종의 위치에 있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갈등의 폭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정도로 하면서 과제물을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나이 이야기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화 충격, 그래가지고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요. 문화 충격의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 소신을 한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뵙지요.